네, 안녕하세요. 이규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오늘 특강을 좀 맡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제 제약바이오 전공도 아니고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테크밸리라는 어떤 소모임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하다가 저희 소모임 중에서 제약바이오 이제 전문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특강을 해주시는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듣다가 너무 제가 이제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그분께 이제 제가 책을 좀 추천을 해달라고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해주신 책이 여기 보시면 강하나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분이 쓰셨던 진짜로만에 의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제가 이거를 약 2달 반 정도를 가지고 한 3번인가 4번 정도 이제 정독을 하고 잘 모르는 것들은 챗GPT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서 이제 보충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관련 전공자도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동화책 읽듯이 되게 최대한 재미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중간중간 이제 조금씩 이제 틀린 부분도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이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내용을 이제 계속 보시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랄까, 이제 통일되는 어떤 그런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큰 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포에 관한 얘기인데요. 세포가, 나중에 내용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포에 보시면은 우리 어렸을 때 보리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리쌀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잡지 않습니까? 세포에도 보면은 보리쌀 하는 그런 것처럼, 세포에도 이제 수용체라는 게 있고 신호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계속 얘기할 뭐 암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세포의 수용체하고 신호전달 물질의 결합과 방해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먼저 이제 머릿속에 넣으시고 일단 강의를 좀 들으시면은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책의 구성은 총 10가지 챕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10가지 챕터를 다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나머지 챕터 관련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산업에 대한 어떤 뭐랄까, 정책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가볍게 여러분들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 빨간색에 있는 부분들, 주로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 지식에 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암과 항암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당뇨병 비난,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어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소모임에서 이제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 최승현 매니저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강의를 해주실 때마다 제가 A4 용지에다가 이제 잘 모르는 단어를 한번 적어보는데, 거의 A4 용지에 거의 대부분이 막 적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뭐 GLP-1이라든지 EGF, mRNA, 뭐 키트루다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생소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그냥 깨치면서, 제가 주로 이제 세미나를 듣는 목적 자체가 뭘 알려고 듣는다기보다도 내가 지금 뭘 모르는가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잡으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했다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정란이라는 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정자하고 난자가 결합이 되면 이제 수정란이라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정란이라는 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절 때 다 배웠겠지만은 세포가 감소 분열이라고 해가지고 수정란 하나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면서 언제까지 분열이 되냐면은 이 책에 의하면은 세포가 30조개에서 100조개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 몸이. 그래서 평균 잡아서 대충 이제 50조개가 되면은 세포 분화가 멈춥니다. 더 이상 분화가 되지 않아요. 사람 몸은 이제 딱 50조개가 돼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수정란 하나부터 출발됐지만은 이게 무작정 맹목적으로 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세포는 근육을 만드는 세포로 되고, 어떤 세포는 간을 만드는 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예를 들어서 심장을 만드는 세포로 되면서 이 세포들이 계속 분화가 되면서 모이면은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이 모이면은 이렇게 간이 되는 식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몸 자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50조개가 되면은 딱 멈춥니다. 물론 이제 그 세포가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라는 게 가다가 이제 그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는 것들은 그 우리 면역세포인 대식세포라고 있는데 그놈이 먹어서 이제 없어지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50조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가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세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보시면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세포 모습을 가지고 간단하게 구성한 모습이고요. 제가 뒤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세포의 가장 가운데 있는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리보솜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리보솜이라는 게 있고, 그 세포가 하는 역할이 위에 적혀 있다시피, 단백질을 만드는 게 세포의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 일단은 뭐 단백질을 만든다라고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이 단백질을 만드는 애가 이제 리보솜이라는 애가 이제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면소포체, 그 다음에 골지체,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세포가 단백질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단백질은 처음부터 단백질 굉장히 큰 분자거든요. 엄청나게 큰 분자인데, 이걸 가지고 세포에서 짠 하고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가장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미노산이라는 물질부터 출발을 하는데, 아미노산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 복잡한 것도 보이지만은, COOH하고 NH2라는 물질이 있으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미노산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COOH는 이거는 화학으로 이제 카르복실기라는 그 명칭을 붙여 있고요. NH2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민이라는 그 물질 명인데, 카르복실기하고 아민기가 같이 있는 애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R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분자들이 있어요. 다양한 분자들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분자들이 어떤 분자가 분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아미노산을 부르는 방식이 아르기닌, 히스티딘 해가지고 약 20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미노산들이 서로 이제 두 개가 결합이 되면 펩타이드라고 우리가 부르고, 펩타이드가 또 여러 개 붙이면은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 붙이면은 우리가 그제서 이제 단백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은 이제 아미노산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그래서 아까 이거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NH2하고 COOH가 있는 그 물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미노산인데, 여기 붙이는 R 자체가 다 다르면은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되고, 대략 아미노산의 개수는 20개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래서 아미노산이 아미노산입니다. 세포가 단백질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단백질 형성 메커니즘에서 잠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안에는 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핵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 몸의 유전자를 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설계 도면이 저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 도면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설계 도면을, 쉽게 얘기하자면은, 여기는 이제 마치 하버드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버드 도서관인데, 제가 하버드 도서관을 찾아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싶은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면은 과학기술 코너에 가가지고 휴머노이드 관련된 설계 도면을 제가 가져와가지고 그 설계 도면을 공장에다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계 도면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저기 핵 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핵에 있는 DNA가 이제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고, 그 설계 도면을 그냥 가지고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책을 대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책을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휴머노이드 설계 도면이 있는 책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은 나중에 누군가가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도면이 필요한데 그 도면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DNA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 DNA를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해주게 되면은 이 안에서 이제 어떤 게 형성이 되냐면은 RNA라는 얘가 이제 하나가 똑 나와요. 실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RNA가 나오는데, 이 RNA가 이 핵 속에 RNA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핵을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핵공이라는 개구멍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개구멍.
거기서 RNA가 이 지렁이 같은 게 이게 빠져나옵니다. 그 설계 도면이 어디로 가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보솜이라는 데가 들어가요. 이 설계 도면을 리보솜에다 갖다 주면은 리보솜에서는 mRNA라는 설계 도면을 가지고 단백질을 여기서 만들어줍니다. 단백질을 아까 만들 때 처음에는 아미노산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단백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데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은 길다란 어떤 그 엄청나게 큰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그 분자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길다란 단백질이 만들면은 여기 보시면 조면소포체라고 있습니다. 조면소포체. 조면소포체에 들어가가지고 단백질을 구부러뜨려요. 이렇게 폴딩을 시킵니다. 3차원 구조를 만드는 것이 조면소포체가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나서 조면소포체에서 이렇게 3차원 쪽으로 이제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 이 골지체라는 데를 보내가지고 골지체에서는 이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해가지고 태그를 붙인다. 태그.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도 태그를 붙이지 않습니까? 태그를 붙여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제 그 보내게 하는 게 이제 골지체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는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뭐 핵발전소 같은 게 미토콘드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소존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각종 뭐 매원도 나올 수 있고 쓰레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게 리소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 생성은 이제 이렇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세포가 단백질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냐. 그러니까 이 책에 의하면은 세포가 만드는 단백질은 거의 수만 가지 정도가 돼가지고 딱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세포가 만드는 단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면역 방어를 하기 위한 항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호전달 물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쌀보리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수용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쌀보리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단백질을 만들어주는데 그 신호전달 물질하고 이제 면역 방어를 하기 위한 항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포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모형 같은 경우는 겉면이 깨끗했는데 사실은 세포는 보시면 이런 수용체가 있어요. 아까 쌀보리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쌀보리 하듯이 여기 보면 신호전달 물질이 이 수용체에 딱 접합이 되면은 세포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요. 만약에 이 신호전달 물질, 세포에서 만들어진 신호전달 물질이 이 수용체에 닿지 못하면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반응을 통해 가지고 암이 일어나고 암을 제거를 하고 또 이제 비만이 일어나고 비만을 제거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암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이제 암이라고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암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도 암세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의 몸은 50조 개가 분화가 된 이후로부터는 그 뒤로는 이제 분화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어떤 특정 부위에서 세포가 막 미친 듯이 막 분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친 듯이 막 분화를 하는데 그 미친 듯이 분화를 하게 되면은 그 특정 부위에 세포가 막 모여가지고 덩어리가 지게 됩니다. 덩어리가. 그 덩어리를 우리가 종양이라고 하죠. 종양이라고 하는데 이 종양이 자라는 속도가 그래도 완만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착한 종양이라고 해가지고 양성 종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양성 종양은 인체에 해를 주진 않습니다. 다만 인체에 이제 우리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소위 말해서 혹 같은 거, 뭐 정확하진 않지만 혹이라든지, 그 다음에 쥐젖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 쥐젖 같은 게 이제 양성 종양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절개만 해주면 되는 거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세포가 엄청나게 빨리 분해가 돼가지고, 다른 데도 전이가 되고, 그리고 정상세포가 먹어야 될 어떤 에너지라든지 그런 영양분까지도 이놈을 차지하는 그런 종양을 우리가 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암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양성 종양은 저렇게 이제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악성 종양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빨리 분화가 돼가지고 다른 데도 이렇게 침범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치료를 할 때, 과거에는 이제 항암제가 없었을 때는 암을 가지고 이제 절개를, 외과 수술로 이제 절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점점 한계가 이제 봉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항암제라는 게 나오는데, 항암제가 1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상세포, 좋은 세포하고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어떤 항암제가 처음에 나왔어요. 암도 죽일 수가 있지만은 정상세포가 죽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뭐 암 걸린 사람들은 다 머리 깎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모낭세포를 다 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2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암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표적 항암제라는 게 나오게 된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게 나오는데,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면역체를 가지고 활성화시켜 가지고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체로서 암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암제가 나오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보시면은, 사실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면역 시스템이, 면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면자가, 이제 없애버리다는 의미고, 역이라고 하는 건 역병이지 않습니까? 그 역병을 없애버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면역이라는 게. 그래서 면역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선천성 면역하고 그다음 후천성 면역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선천성 면역 같은 경우는 보시면 대식세포, 다시 말씀드려서 암세포라든지 뭐 이상한 병용,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50조 개 세포가 있는데 특이한 놈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바로 반응하는 게 대식세포라는 게 반응합니다. 대식세포라고 하는 거는 먹는 거예요, 일단은. 먹어 치우는 거고, NK 같은 경우는 뉴트럴 킬러라고 해가지고 자연 킬러 이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대식세포하고 NK셀이 먼저 반응을 해가지고 암세포를 가지고 먼저 공격을 했을 때 그 특이점을 가지고 얘가 분석을 해주는 그 세포입니다. 수지상 세포가. 그 분석된 정보를 가지고 어디다 갖다 주냐면은 T세포하고 B세포들이 갖다 줘요. T세포, B세포를 갖다 줘가지고 얘네들이 나중에 좀 그 면역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이제 그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진행될 때, 이게 대식세포가 이게 대식세포라든지 NK셀이 이제 작용하게 되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호 전달 물질인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분비가 돼야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안 보이지만은 T세포에 사이토카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토카인하고 이 수용체가 반응하게 되면 T세포가 그제서 비로소 이제 활성화가 되는 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B세포라고 있는데, T세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을 하는 애라고 했는데, B세포 같은 경우는 이 암세포 같은 경우는 계속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이 항원이라는 게 있어요, 항원. 이 항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는 암세포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신분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일종의 단백질이거든요. 신분증 같은 건데, 이게 보시면 암세포에 이런 항원 같은 게 그 창 같은 거 있죠, 창. 뾰족뾰족한 창 같은 게 있는데, 뾰족뾰족한 창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항체라는 것이 여기에 요 모양에 맞게 이런 어떤 항체가 B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감싸버려요. 감싸버리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이 암세포가 이 항원이 두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떤 유방암 같은 경우는 항원이 직접 정상세포가 반응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유방암 말고 다른 어떤 암 같은 경우는 이 항원은 그냥 그 일종의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 가지고 여기다가 항체가 이렇게 감싸게 되면은 항체 꼬랑지하고 면역 세포가 반응을 해가지고 직접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항암제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정리를 쭉 한 건데요. 뒤에 이제 뒷장에 이제 자세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먼저 이걸 정리된 내용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암이 이렇게 걸렸잖아요. 이 보시면은 암세포가 이 항원이라는 게 이렇게 항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창같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어떤 항원들이 있는데, 이 항원에 맞게 B세포가 이런 Y자 형태의 항체를 만들어줘요. 항체를 만들어줘가지고 항원하고 항체가 결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 항원이 다른 정상세포하고 반응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항원만 돌출돼 있으면은 다른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대식세포라든지 NK셀이 찾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런 항체가 이렇게 달라붙고 있으면은 여기에 암세포가 있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인지를 해주게 되는 인디케이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항체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항체에다가 항원에 맞출 수 있게끔 여기다가 약물을 여기다가 장착을 해주는 겁니다.
약물이라고 하는 건 아까 1세대 항암제처럼 여기다 약물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항체가 이 항원에 달라붙어가지고 이 약물이 이게 터져서 이 암세포가 이제 사면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ADC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표적 항암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약물이 들어갈 수 있고요. 방사능 동요, 방사능 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세포치료제라는 게 있는데, 세포치료제는 이 T세포가 굉장히 강력한 면역세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그 깡패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면역세포인데, 여기다가 이 항체를 붙여가지고 이 항체가 여기다 달라붙어서 이 선택적으로 이 암세포를 가지고 죽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런 이제 그 세포치료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머크에서 가장 유명한 키투르다라는 그 약품이 있는데, 뒤에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게 있습니다. 면역관문 억제제. 이건 되게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시면 T세포를 제가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그려놨고, 얘는 검정색으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은, T세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강력한 그 면역 그 세포인데, 얘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주변에 T세포를 캄다운 그러니까 잠자코 그러니까 조용하게 얌전하게 있게 해줘야 되는 어떤 그 단백질들이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PD-1이라든지 뭐 CLTA4라든지 뭐 그런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 단백질들을 누군가가 터치를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순한 양처럼 변합니다. 순한 양처럼 변하는데, 암세포가 기가 막히게 이 굉장히 그 활성도가 높은 T세포가 잠자코 있을 만한 단백질의 위치를 잘 알아가지고, 이 PD-L1이라는 암세포의 그 단백질이 PD-1하고 결합이 되면은 얘가 암세포를 공격 안 해줘요. 착각을 해가지고 나 암세포 아니다라고 그냥 착각을 해주게 되고 활동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역관문이라고 하는 거는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을 가지고 면역관문이라고 하는 거고,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거는 면역관문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를 하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면역을 활성시켜주는 것을 가지고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T세포는 굉장히 강력한데, 이거를 가지고 PD-1이라는 것을 가지고 터치를 하게 되면 얘가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얄미운 암세포는 이런 PD-1에다가 결합을 해버려가지고 T세포의 공격을지를 딱 상실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면역관문 억제는 얘를 중간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항체 같은 거를 가지고 여기다 붙이면은 PD-L1하고 PD-1이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달라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체를 붙이면은 얘가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돼가지고 T세포가 활성이 돼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면역관문 억제제를 하고, 대표적인 약품이 이제 머크의 이제 키투르다. 네. 네, 이건 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항체 약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만드냐면은,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암 조직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창같이 뾰족뾰족한 부분을 항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원에 대한 그 유전자 정보를 약물화 시켜가지고 이 쥐에다 넣었습니다. 쥐에다 넣었는데, 마우스에다 넣었는데, 사람에다가 놓으면은 위험하니까 일단 쥐에다 놓으면은 쥐가 그 항원을 보고, 그 뾰족한 그 항원을 보고 거기에 맞는 항체를 쥐가 만들어요. 쥐가 만들어가지고 그 나온 그 항체를 추출해가지고 증폭을 시켜서 만든 게 이제 항체의약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실험실에서 보통 우리가 항체의약품 같은 경우는 쥐를 가지고 이제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약물 접합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항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링크라는 걸 달고 여기다 약물이라든지 방사능 물질을 달아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에는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는 T세포라는 아주 강력한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세포가 발현됐을 때 T세포가 작동이 안 돼요. 그 이유는 T세포에 있는 잠자코 있으라 하는 그 단백질을 가지고 암세포가 터치를 하기 때문에 T세포가 비활성으로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 암세포를 공격 안 하는데, 그래서 암세포한테 혹은 T세포를 각성하게 만드는 거 가지고 면역관문 억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 면역체 중에서 가장 센 T세포를 잠자코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분리를 하는 약품이
면역 관문 억제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면역 관문 억제제를 공부를 하면서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면역 관문 억제제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걸 제가 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관우가 예전에 그 유비하고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조조한테 항복을 해서, 나중에 유비 형님이, 이제 있는 위치만 알면 자기는 떠나겠다 이렇게 조조한테 말하고 조건부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관우가 이제 유비가 저기 그 어디 원소 시야에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관우가 이제 호련히 이제 조조를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냥 말만 하고 떠났지 무슨 거기 통행증 같은 걸 발급 안 하고 떠나다 보니까 이 5관문을 지나가면서 여기서 관문이 나옵니다. 관문 5관문을 지나가면서 6장수를 배웠다는 얘기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문경세제는 관문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관문이라는 자체가 뭐가 지나가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방해를 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거는 면역 방해 억제제. 다시 말씀드려서 면역 억제제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억제제니까 이중부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기 때문에 면역 활성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이 T세포가 워낙 강력한 세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일이 있을 때만 그 활성화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됩니다. 이런 단백질을 누르고 있으면은 이 T세포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런 단백질이라든지, 그 다음 CLTA4라는 단백질을 누르고 있으면은 얘가 활성도가 뚝 떨어져요. 반응을 안 해요. 캄다운 해버려요, 캄다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D-L1하고 PD-1을 가지고 서로 결합이 못하도록 여기다가 항체 같은 걸 달라붙이게 되면은 서로 결합이 안 돼가지고 얘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 회색 빛깔에서 다시 빨간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면역 관문 억제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상태는 면역 관문이라고 된 상태예요. 이 상태는 면역 관문인데 이것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활성도를 높이게 하는 것을 가지고 면역 관문 억제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예. 그래서 우리 항암제를 우리가 투여할 때 보통 아까 이제 항체를 이용한 항암제가 많은데요. 항체가 되게 끈적끈적합니다. 먼저 끈적끈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주사를 안 맞고 경구용이라 가지고 먹는 그런 항암제가 있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경구용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항암제를 먹으면은 위에서 다 소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효가 이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별로 효용이 없고, 그래서 주사를 맞거든요. 주사를 맞는데 주사를 맞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피하층에다가 이제 맞는 주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층에다 맞는 주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맥, 혈관을 따라서 이제 맞는 그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까 항체 의약품 같은 경우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 피하층에다 집어넣으면은 이 끈적끈적한 약품이 안으로 스며들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혈관에다 직접 우리가 꽂거든요. 근데 혈관에도 꽂는 건 아시다시피 정맥을 우리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냥 당뇨 주사하듯이 할 수는 있는 게 아니고요. 전문이라든지 이제 숙련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정맥 주사를 가지고 피하 주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하나는 아까 항체 의약품이 되게 끈적끈적하다고 그랬는데, 이 끈적끈적한 걸 가지고 농도를 되게 묽게 만드는 역할을 또 해주고, 그 다음에 피하 지방에서, 그러니까 피하 조직에서 안으로 이제 스며들게끔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뭔가 되게 뭐랄까 방해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데, 알테오젠에는 어떤 그 물질을 여기 보시면 제가 발음도 잘 안 나는데 뭐 히알루로디나제라는 걸 가지고 쓰게 되면은 이게 일부가 좀 녹아가지고 순간적으로 녹아가지고 다시 복구가 되지만 녹아가지고 이게 그 체내에 흡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알테오젠의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여쭤봤더니만 뭐 이 주사제가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가는 건 좋긴 좋은데 암 환자들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암이 걸렸을 때 항암제를 맞고 생존 확률이 더 높은 거를 가지고 선호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여담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항체 의약품을 이제 부르는 부르는 명령은 일반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표명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뭐 타이레놀 이런 것들은 상표명 같은 경우가 되는 거고요.
이 의약품 같은 경우는 그냥 상표명만 있지는 않고요. 상표명하고 어떤 식으로 이 약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일반명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약 보시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항체 의약품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항체를 이용해서 만든 약품을 끝에 맙이라 부릅니다. 맙이라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키메라 항체, 인간 항체, 완전 인간 항체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키메라 항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체를 만들 때 쥐에다가 넣어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항원을 쥐에다 넣고 거기서 항체가 나오는데 그때 그 항체가 사람의 항체하고 그다음 쥐의 항체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걸 가지고 키메라 항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키메라 항체. 근데 키메라 항체면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인간 몸에 있지가 않기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키메라 항체를 좀 더 인간화하게 만드는 것을 인간 항체고 그 다음에 좀 더 완벽하게 인간화처럼 만드는 게 완전 인간 항체인데 이럴 경우에는 키메라는 C가 붙고 그 다음에 인간 항체 주가 붙고 완전 인간 항체 U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명을 보시면 뭐 리툭시마, 뭐 트라스투주맙 해가지고 C가 붙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맞는 항암제가 이 키메라 항체구나. 이건 항체로 만든 거구나. 이거는 좀 더 키메라 항체에서 좀 더 인간 항체로 만든 거구나. 이건 완전 인간 항체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작용을 고려한다면은 완전 인간 항체가 가장 좋은 거죠, 사실은. 자가면역 질환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몸의 면역체가 너무 활성도가 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세포가 굉장히 좀 깡패 같은 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얘가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가면역 질환은 병원균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면역균이 너무 활성도가 커가지고 우리 면역균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을 가지고 자가면역 질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가 자가면역 질환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원형 탈모 같은 것도 이제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게 원형 탈모 같은 경우도 이 T세포가 모낭세포를 공격을 해요. 모낭세포를. 그래서 이제 그 탈모가 일어나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우리 몸을 지켜야 되는 그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경우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사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역세포를 가지고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저게 이제 신호전달 물질이거든요. 사이토카인이 이런 어떤 뭐 T세포 같은 애다가 이거 보시면 사이토카인 수용체가 다 있거든요. 수용체에 달랐게 되면은 이게 막 활성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이 호르몬이 여기 있는 T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달라붙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면은 T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수용체하고 이 사이토카인 물질들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항체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달라붙게 하면은 얘가 달라붙으면은 여기 수용체가 달라붙지 못하기 때문에 T세포가 이 호르몬이 달라붙으면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걸 달라붙지 못하게 하면은 T세포의 활성도를 줄여가지고 자가면역 질환, 우리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탈모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백신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습니다. 백신은 주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골프를 좀 좋아해가지고 필드라든지 스크린 골프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남춘천 CC를 간다. 그러면 이제 설레기도 하고 잘 쳐야겠다는 그런 그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이제 스크린 골프 가가지고 미리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남춘천 CC 가가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백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몸에 소량의 병원균을 이입을 시킵니다. 조그만 어떤 약한 병원균이라든지 굉장히 적은 어떤 병원균을 집어넣어가지고 병원균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우리 몸이 실제 면역체하고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병원균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이 싸움 과정에서 이제 알게끔 해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백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약품을 만든 게 아니라 면역체가 싸울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백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영국의 제너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에서 출발했냐면 천연두라는 어떤 천연두라는 그런 이제 어떤 뭐 병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이 천연두를 보시면은 말 그대로 하늘천에다가 그러하연 그다음에 그 종기두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종기다. 그래서 이제 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과거부터 했었고요. 문헌을 찾아보면은 예전에 뭐 4,000년 전에 이집트에서도 천연두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천 년간 이제 그 인간을 가지고 괴롭혀왔던 질병인데, 이게 이제 그 수천 년간 괴롭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민간 요법이 생겨난 거야. 그게 뭐냐면은 인두종이라고 하는 그 민간 요법이 생긴 건데, 이게 뭐냐면은 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종기를 이 정상인 사람한테 했더니만 천연두가 맞은 사람이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죽는 사람도 발견되지만 다른 천연두에 걸린 사람이 고름을 맞았던 사람은 죽는 사람도 생기지만 천연두에 안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이 제너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천연두는 너무 강력하니 이 소젖을 짜는 여성들이 우두라는 병이 생겨요. 이 천연두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대신에 천연두보다는 우두가 더 약한 그런 병원균이라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두에 걸린 사람의 고름을 짜가지고 고름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이 사람 몸에다 집어넣으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두가 아까 이제 그 천연두죠. 이것을 가지고 이 우두를 가지고 사람 몸에다 심어 놓는다. 그래서 종두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종두법이라는 게 나오고, 우두라고 하는 것은 천연두보다는 더 약한 건데, 약한 것을 가지고 집어넣고 싸우는 방법을 얘가 익히게 하니까 천연두가 이제 걸리지 않게 됐다라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천연두 씨앗을 심는다 해가지고 그 백신 접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접종이라는 말이 다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의 종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실제 그 살아있는 생백신, 진짜 이거는 이제 병원균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병원균을 쓰는데, 너무 센 병원균을 사람 몸에다 집어넣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약독화를 시켜가지고 집어넣는 약독화 생백신이 있고, 이건 아예 그 죽어있는 백신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우리 면역체가 훈련을 하도록 만드는 건데, 얘 같은 거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백신을 맞을 때 한 번만 맞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맞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맞는 겁니다. 최근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뭐 이슈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포하고 바이러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이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안에 이제 뭐 핵도 있고, RNA도 있고,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리소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골지체, 조면소부터 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인데, 세포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인데, 바이러스는 핵만 가지고 있어, 핵만 가지고 있고, 주변에 지질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껍데기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냥 이 정상세포에 기생을 하는 놈들이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바이러스가 이제 세포에 침투합니다. 세포에 침투해가지고 자신의 유전 물질을 정상세포에다가 넣어요. 그러면은 정상세포는 바이러스한테 받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지가 그 바이러스가 지시하는 대로 그 단백질을 만드는 게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는 게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좀 더 특정화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코로나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암세포 아까 항원같이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파이크 단백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아까 보리쌀 기억나시죠? 폐세포에 ACE2라는 수용체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그 수용체가 있는데, 이런 수용체가 얘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하고 그다음 폐세포에 있는 ACE2 수용체를 거쳐가지고 이 DNA가 이렇게 전달이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에 있는 DNA가 이 정상세포, 폐세포에 있는 그 DNA로 가게 되면 폐세포에서 뭘 만드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는 아니구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이 폐세포 안에서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이러스가 터져버리는 세포 융해가 하나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그 바깥에 뭐가 있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폐세포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막 생겨요. 스파이크 단백질이 생겨가지고 스파이크 단백질이 생기면은 이 폐세포에 만들어진 스파이크 단백질이 오염된 그 폐세포가 다른 옆에 있는 그 정상적인 세포에 그 ACE2 수용체가 결합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연결돼가지고 거대 세포가 돼버립니다. 거대 세포. 그러면 폐세포가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니까 인간의 면역 체계에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T세포가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아까 그 분비 물질 있지 않습니까? 면역 세포를 이제 움직이는 그 사이토카인이 폭풍처럼 일어난다. 폭풍처럼 일어나면은 사이토카인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T세포가 막 활성화돼 가지고 여기 바이러스 죽이고 정상세포 죽이면서 사람 몸에서 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병에 걸리고 안 좋게 되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의 끝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스파이크 단백질하고 그 다음에 그 폐세포의 ACE2 수용체하고 결합을 못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결합을 못하도록. 폐세포에는 이런 보리쌀 할 때 이런 ACE2 같은 그 수용체가 달라붙는데 얘하고 얘를 이제 달라붙지 못하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ACE2에다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달라붙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RNA라는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나오는데 mRNA는 그 유명한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썼던 방식이고 이거는 이제 그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는 존슨앤존스의 그 자회사인 얀하고 그다음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만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만드는 방식은 좀 달라 보일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어떤 원리냐면은 스파이크 단백질에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여기서 유전자를 빼와요. 여기 있는 유전자를 빼와가지고 빼와서 그 mRNA 형식 이런 어떤 그 RNA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설계 도면을 빼와가지고 설계 도면을 지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포장을 한 다음에 사람 몸에다 집어넣으면은 이 정상세포에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이 생깁니다. 이렇게 스파이크 단백질이 생기면은 이런 모습대로 B세포가 나와가지고 아까 B세포가 뭘 한다고 했죠? 항체를 만들어내죠.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까 그 mRNA를 만들었던 정상세포 이런 스파이크 단백질이 생기니까 B세포가 이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나타나면은 요게 맞는 항체를 B세포 생성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씌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 콘돔 같은 거 씌우는 거지, 이렇게. 씌우면은 ACE2하고 이게 반응을 안 해요. ACE2하고 반응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백신의 이제 원리고요. 근데 이게 이제 변이가 일어나면은 이게 스파이크 단백질이 계속 변하니까 거기에 맞는 또 항체를 만들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이가 일어날 때마다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어렵던 게 다 이런 이유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병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 보시면은 우리가 뭐 당뇨병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원리 자체가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있잖아요. 밥을 먹으면은 이제 막 씹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침 안에는 아밀라제라는 그 효소가 있어가지고 막 분해를 해줍니다. 분해를 해주고 최종적으로는 이 작은 창자, 이 소장이라고 하죠. 작은 창자에서 이 포도당이라는 물질로 나오게 됩니다.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포도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 아까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포가 활동을 하려면은 포도당이라는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이 포도당이 나왔을 때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나와줘야 돼요. 인슐린이라는 게 왜 나와야 되냐면은 인슐린이라는 게
인슐린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오면은 세포에 인슐린 수용체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포도당 수송체라는 게 나옵니다. 포도당 수송체. 포도당 수송체는 뭐냐면은 우리 그 혈액 속에 있는 그 포도당을 얘가 다 포집을 해주는 거예요. 포집을 해가지고 이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에다 전달을 해주는 거죠. 핵발전소에서는 핵연료를 공급을 하는 것처럼 해주는데, 만약에 인슐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분비가 안 돼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안 되면은 인슐린하고 인슐린 수용체가 결합이 안 돼가지고 포도당 수송체가 안 나오고, 포도당 수송체가 안 나오면은 혈액 속에는 포도당으로 가득 차겠죠. 포도당으로 가득 차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은 피가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피가 끈적끈적해. 왜 그러냐면 설탕 같은 게 이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피가 엄청나게 끈적끈적해져가지고 혈류가 이렇게 그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합병증이 일어나는데, 그런 합병증도 있고, 그 다음에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뇌 세포에다도 포도당이나 에너지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포도당을 공급을 못하면은 뇌가 혼수 상태로 우리가 빠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 같은 경우에도 포도당에 에너지가 들어가지 못하면은 쉽게 쉬 필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근력이 저하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고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실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이 소장에서 아까 그 작은 창자에서 이제 포도당이라는 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포도당으로 최종적으로 그 분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소장, 작은 창자에서 여기 포도당이 있어요 라고 신호를 알려줍니다. 우리 몸에 포도당이 나왔어요라고 알려준 신호가, 여기 보시면 GLP-1하고 GIP라는 그 물질이 나와요. GLP-1하고 GIP. 포도당이 나왔어요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고, 이 호르몬들을 그냥 그 인크레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저는 이제 GLP-1하고 GIP라고 얘기하겠습니다. GLP-1하고 GIP가 나오는데, 이 GLP-1하고 GIP가 이 췌장에 이 베타 수용체를 해가지고, 그냥 말이 좀 어렵지만은 이것이 이 췌장에 가가지고 달라붙어야 돼요.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달라붙어야지만 비로소 인슐린이 나옵니다. 인슐린.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소장에서, 작은 창자에서 포도당이 나왔어요라고 알려주는 GLP-1하고 GIP가 안 나오면은 인슐린도 안 나오는 거고, 인슐린이 안 나오면은 결국은 포도당 수송체가 안 나와가지고 포도당을 포집을 못해요. 포집을 못하기 때문에 당뇨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뇨를 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GLP-1이 이제 그 몸에 체류하는 시간이 1에서 2분밖에 안 됩니다. 1에서 2분밖에. 그리고 GIP 같은 경우는 몸에서 나오는 게 7분 정도밖에 안 나는데, 보통 당뇨병 환자들은 GLP-1이 우리 몸에 체류하는 기간이 한 30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3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체류하기 있기 때문에 인슐린도 그만큼 분비가 되는 양이 적어지고, 인슐린이 분비가 적어지면 결국은 포도당 수송체도 있는 양도 적어지다 보니까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끌어담는 그런 것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결국 당뇨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리는 GLP-1하고 비스무리한 애를 가지고 인간 몸에다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결국은 이 GLP-1 비슷한 것 때문에 이 베타 수용체가 결합이 돼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많이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슐린 분비를 많이 유도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포도당 수송체도 많아지고, 포도당 수송체 많아지면은 혈액 속에서 떠다니는 포도당 성분을 다 끌어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당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 GLP-1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하고 막 당뇨병 환자들 치료를 막 하다가 당뇨병 환자들이 체중이 줄어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GLP-1 때문에. 그래서 GLP-1 때문에 이게 보시면 제가 의외의 발견이라고 했잖아요. 의외의 발견. 당뇨병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체중이 감소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가지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뇌에 시상하부 쪽에 포만감을 느끼는 그런 그 GLP-1의 수용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GLP-1의 수송체가 이걸 터치를 하게 되면은 밥을 먹으면은 내가 좀 배부르구나 라는 사실을 가지고 인지를 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 라는 것을 가지고 해주는 어떤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 신경세포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그 GLP-1 수용체가 이 시상하부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GLP-1이 주입을 하다 보니까
요 시상하부를 가지고 터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배가 부르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착각을 이루면서 이 치료 과정에서 이제 체중이 감소가 되는 일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그 당뇨병 치료제 이 빅토자라고 해가지고 노보노디스크라는 업체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적응증이라 가지고 당뇨 말고도 이 저기 뭐야 비만에도 한번 치료를 해보자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삭센다가 이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삭센다가 이거는 이 피하 주사거든요. 그 저기 정맥 주사 이런 건 아니고 피하 주사인데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그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근데 왜 하루에 한 번이냐? 왜 하루에 한 번이냐면은 이 삭센다에 들어가는 GLP-1이라는 그 물질이 이 이 인체 몸에서 유지하는 기간이 얼마냐면은 하루밖에 안 됩니다.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매일 해줘야지만 이게 살이 빠질 수 있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개선한 게 이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라는 애죠. 위고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GLP-1이라는 유사체가 거의 한 달을 가요. 일주일을 가요. 일주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삭센다 같은 경우는 매일 맞아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도 이제 그러니까 비만 효과에 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공부하다가 그 노보노딕스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샀어요. 샀는데 일라일리의 제파운드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가 딱 나오면서 노보노딕스가 이제 주가가 확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이 노보노딕스 같은 경우는 GLP-1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 당뇨 비만 치료제를 하기 위해서 GLP-1만 사용해 주는데 이 제파운드 같은 경우는 GLP-1하고 GIP 두 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효과가 더 강력하고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만 치료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재미난 게 이 GLP-1이라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비만만 적용되고 그다음에 뭐 당뇨만 적용될 줄 알았더니만 뭐 췌장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콩팥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모임에 최승현 매니저께서 이제 내시라고 해가지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거를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GLP-1 수용체들이 다 달려붙어 있어요. GLP-1 수용체가 달려붙어 있고 뭐 심장도 그렇고 심혈관도 그렇고 이 GLP-1 수용체가 막 여기저기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GLP-1으로 만드는 약들이 만병통치약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우리가 이제 뭐 내시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 보면은 그 간에 이제 지방들이 쌓이면은 이 GLP-1이라는 그 호르몬이 GLP-1 수용체가 만나면은 이 간에 쌓여있는 지방을 다 제거를 해주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까지 좀 하고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